실내 건축 기능사 필기 2013년 1회 관연도 기출문제 중에서 틀리는 부분 밑에 해설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버스 45분 오는 버스 45분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는 뭐 다른 목공 수업을 하실 모양인데 지금은 망치도 톱도 끌도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이제 토요일 날 나는 시험을 보고 끝나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는 30, 31일 날 과외 하자고 해야지 선생님한테. 개인 교수. 그때 합시다 맘 편하게. 내일은 그냥 시험 공부. 내일 모레는 시험 공부 해버리고. 자, 학교에서 이어폰으로 이제 들을 분량을 오늘 이제 준비를 해가면 되니까 오늘 6시간 동안 계속 학교에서 풀어보는데 다 별표, 다 틀리고 정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239쪽에 6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조명 방식은 천장에 매달려 조명하는 조명 방식이다. 조명 기구 자체가 빛을 발하는 액세서리 역할을 한다. 이거는 무조건 펜던트 조명인데 6번에 3번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조차도 모르겠어. 자, 문제도 그렇게 물어보고 1번 코브 조명, 2번 브래킷 조명, 3번 펜던트 조명, 4번 캐노피 조명. 이거는 펜던트 조명. 3번 펜던트 조명. 어쨌든 틀렸으니까 또 보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9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지각 심리는 유사한 배열로 구성된 형들이 방향성을 지니고 연속되어 보이는 하나의 그룹으로 지각되는 법칙을 말한다. 공동 운명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1번 연속성 원리, 2번 폐쇄성 원리, 3번 유사성 원리, 4번 근접성 원리. 이것은 그번에 1번 연속성의 원리. 연속성 원리란 유사한 배열로 구성된 형태가 방향성을 지니고 연속되어 보이는 하나의 그룹으로 지각되는 원리를 말한다. 공동 운명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17번 별표 막혔다는 거지. 막혔다는 거. 답을 바로 못하고 막혔다는 거. 표면 결로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체의 열 관류 저항을 낮춘다. 2. 실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억제한다. 3번 한기에 의해 실내 절대 습도를 저하한다. 4번 직접 가열이나 기류 촉진에 의해 표면 온도를 상승시킨다. 17번의 답은 1번인데 열 관류 저항을 낮추면 열이 흐르는 것에 저항하는 값이 낮아지므로 표면 결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18번 자연 환기량의 과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구부 면적이 클수록 많아진다. 2번 실내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많아진다. 3번 공기 유입구와 유출구의 높이의 차가 클수록 많아진다. 4번 중성대에서 공기 유출구까지의 높이가
작을수록 많아진다. 18번에는 답이 4번이다. 중성대에서 공기 유출구까지의 높이가 작을수록 많아진다. 이제 이 부분을 왜 틀리냐면 중성대는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와의 기압 차가 제로인 부분이다. 0인 부분이다. 또는 실내 공간은 어느 지점에서 화재 시 상승하는 기류와 하강하는 기류가 일정하게 되는 부분이다. 중성대의 위쪽은 실내 정압이 정압 맞지? 정압. 실내 정압이 실외 정압보다 높아 실내에서 기체가 외부로 유출된다. 아래쪽은 실외에서 기체가 유입된다. 자연 환기량은 중성대로부터 공기 유입구 또는 유출구까지의 높이 차이가 클수록 많아진다. 4번. 중성대에서 공기 유출구까지의 높이가 작을수록 많아진다가 아니고 중성대로부터 공기 유입구 또는 유출구까지의 높이 차이가 클수록 많아진다. 자연 환기량은 이제 그렇다. 그 다음에 19번에도 별표. 실내 음향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이 실내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한다. 2번 반사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3번 실내 잔향 시간은 실용적이 크면 클수록 짧다. 4번 음악을 연주할 때에는 강연 때보다 잔향 시간이 다소 긴 편이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한 번은 한 번씩 더 들어보면서 이제 좀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별표를 계속 쳐놓는 거지. 19번에는 3번 실내 잔향 시간은 실용적이 크면 클수록 짧다. 인데 잔향 시간은 실의 용적이 클수록 잔향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틀렸건 별표가 쳐져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계속 좀 이런 문제들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냥 뭐 별표가 쳐져 있다던가 틀렸다던가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읽어. 그래서 녹음을 시켜놔. 22번. 천연 아스팔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스팔타이트 2번 록 아스팔트 3번 블로운 아스팔트 4번 레이크 아스팔트 22번은 3번 블로운 아스팔트가 천연 아스팔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블로운 아스팔트가 천연 아스팔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블로운 아스팔트는 가열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이다. 가문성이 적어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나 내열성, 내구성이 뛰어나다. 방수공사, 지붕공사에 활용된다. 블로운 아스팔트는 방수공사, 지붕공사에 활용된다. 그리고 23번 ALC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성화의 우려가 높다. 2번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 3번 습기가 많은 곳에서의 사용은 곤란하다. 4번 압축 강도에 비해 휨 강도, 인장 강도가 크다. 23번은 4번 압축 강도에 비해 휨 강도, 인장 강도가 크다인데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압축 강도가 가장 크다.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압축 강도가 감소할 수 있으나 인장 강도가 더 커질 수는 없다. 경량 구조이므로 수분과 습기가 흡수되어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잃을 우려가 있고 콘크리트의 공극으로 인해 단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에 24번 넘어가고 25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합성 수지는 평판 성형되어 글라스와 같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유기 글라스라고도 불린다. 1번 요소 수지, 2번 멜라민 수지, 3번 아크릴 수지, 4번 염화 비닐 수지. 이것은 3번 아크릴 수지. 25번에
3번 아크릴 수지. 아크릴. 모든 플라스틱 중에서 투명성이 가장 높으며 유리보다 가벼워 실내, 천장 조명의 커버로 많이 사용된다. 그렇게. 그다음에 26번. 금속 재료 방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2번 부분적인 녹은 즉시 제거한다. 3번 상이한 금속은 맞대어 사용한다. 4번 도료를 이용하여 수밀성 보호 피막 처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26번에 3번 상이한 금속은 맞대어 사용한다. 이제 해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서로 다른 종류 금속을 맞대어 시공하면 부식이 촉진된다. 그렇게 27번 플라스틱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 약품성이 우수하다. 2. 착색이 자유롭고 가공성이 좋다. 3번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매우 작다. 4번 내수성 및 내투습성은 일부를 제외하고 극히 양호하다. 답은 3번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매우 작다. 플라스틱은 압축 강도보다 인장 강도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플라스틱도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크다고. 28번 강의 열 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불림, 2 단조, 3 풀림, 4 담금질. 답은 2번 단조. 단조는 금속을 두드리거나 가압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다. 단조라는 것은 그렇다고. 답은 2번 단조. 강의 열 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단조. 그 다음에 29번. 콘크리트 혼화재 중 AE제의 사용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의 작업성을 향상시킨다. 혼화재니까. 2번 블리딩 등 재료 분리를 감소시킨다. 3번 콘크리트 동결 융해 저항 성능을 향상시킨다. 4번 플레인 콘크리트와 동일 물 시멘트 비인 경우 압축 강도를 증가시킨다. 29번의 답은 4번 플레인 콘크리트와 동일 물 시멘트 비인 경우 압축 강도를 증가시킨다 라고 했는데 AE제는 공기를 연행하여 공극을 만드는데 공극이 커질수록 압축 강도는 감소한다. 압축 강도를 증가시킨다가 아니고 압축 강도는 감소한다. 30번 기경성 미장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회반죽, 2. 회사벽, 3. 시멘트 모르타르, 4번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30번에 이게 3번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을 섞어 경화하는 수경성 미장 재료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해를 못하니까 기경성 미장 재료는 뭐고 수경성 미장 재료는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찾고 넘어가야 된다 그거지. 봅시다. 기경성 미장재료가 뭐냐? 동갑. 여기서부터 보자. EJCHOI 1130님의 블로그를 보면 미장재는 크게 기경성, 수축성과 수경성,
수경성은 팽창성으로 구분하며 기경성 미장제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회반죽, 진흙질, 아스팔트, 모르타르 등이 있으며 수경성 미장제는 순석고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우스 플래너님의 블로그를 보면 미장제란 아니 뭐 제목은 그렇게 써있네. 건축 재료와 방식에서 미장 재료가 기경성, 수경성 미장제가 있는데 미장제란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등을 바르는 데 쓰는 흙이나 회, 시멘트 따위의 건축 재료를 말합니다. 미장제는 크게 기경성, 수축성과 수경성, 팽창성으로 구분하며 기경성 미장제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회 반죽, 진흙질, 아스팔트, 모르타르 등이 있으며 수경성 미장제는 순석고,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플라스터, 회 반죽 등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과 기경성 미장제, 수경성 미장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플라스터란 석고 또는 석회, 물, 모래 등의 혼합물로 마르면 경화하는 성질을 응용하여 건축물 등의 바닥, 천장 내 외벽 등에 시공하는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기경성 미장제는 석회, 소석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석회암을 900에서 1200도씨로 가열하면 생석회가 되는데 생석회 물을 조금 첨가하면 수산 회석회, 회반죽 원료인 소석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라는 게 있다. 그것은 백운석, 고회석이라고도 하는데 고회석이라고도 하는 백색, 회색의 광물로 이 광물을 사용한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마그네시아를 다량 함유한 백운석을 구워 소석회와 같은 공정을 거친 후 분쇄하여 만들어집니다. 소석회보다 점성이 강하고 시공이 용이하며 풀을 혼용하지 않아도 미장 및 도장이 가능하므로 플라스터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단 경화가 느리고 수축성이 크기에 균열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소량의 시멘트나 석고 플라스터를 섞어 균열 및 강도를 높여준 후 벽, 천장, 바닥 따위 마감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반죽은 소석회, 여물, 모래, 해초풀 등을 넣어 반죽한 것을 말합니다. 회반죽 발음은 초벌 후 10일 이상 제벌을 바르고 반건조되었을 때 정벌을 바르는데 바르는 작업 동안은 통풍을 차단하고 종료 후 조금씩 통풍이 되게 하여 서서히 건조해 줍니다. 진흙질이라는 것은 진흙, 모래, 집, 여물, 물을 넣어 반죽한 미장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모르타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스팔트, 모래, 돌가루를 넣어 반죽한 미장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경성 미장제 말고 수경성 미장제가 있는데 수경성 미장제는 또 이것들이 또 많네. 석고, 소석고가 있고 자, 석고는 무색 또는 백색, 회백색, 때로는 황색, 적색, 드물게는 암회색의 광물이며 소석고는 석고석을 수성한 것으로 분쇄기로 미세하게 분말화하여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고 플라스터라는 것은 주 원료가 석고이며 조립식, 건식, 시공법, 건축 마감재입니다. 물에 쉽게 용해되며 균열이 없고 단단한 표면을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석고와 경석고로 나뉘게 되는데 순수한 소석고는 경화 시간은 극히 짧아 경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혼화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경석고는 소석고를 500에서 900도씨에 구운 것으로 욕실, 주방 등의 벽면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혼합 석고 플라스터라는 것은 소석고, 소석회, 돌로마이트를 섞은 것으로 콘크리트 바탕의 정벌용으로 사용합니다.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라는 것은 혼합 석고 플라스터에 석고보드를 많게 접착력, 강도를 크게 하는 것으로 석고보드 붙임면이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등의
초벌 발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터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라는 것은 시멘트 몰에 물을 혼합한 것을 말합니다. 인조석 발음은 테라초라고도 하는데 백시멘트, 종석, 안료, 물을 혼합하는 것으로 테라초는 백시멘트의 종석과 안료를 혼합하여 바르고 양생 후 바닥면을 연마한 인조석을 말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것은 이것 자체를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외워둬야 이 문제를 나중에도 이제 또 나오더라도 안 찍지. 30번 다시 한번. 기경성 미장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회반죽, 2. 회사벽, 3. 시멘트 모르타르, 4번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답은 3번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을 섞어 경화하는 수경성 미장 재료이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100번씩 똑같은 문제를 외워버리면 나중에 그냥 이제 도 닦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지. 그냥 문제 딱 보면 기경 하면 그냥 시멘트 모르타르가 딱 나와버리는 거야. 기경성 미장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반죽, 회사벽, 시멘트 모르타르,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답은 시멘트 모르타르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저장 공간이 아예 꽉 차서 할 수도 없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좋은 방법이고. 31번 유성 페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조 시간이 길다, 2번 내후성이 우수하다, 3번 붓바름 작업성이 우수하다, 4번 모르타르 콘크리트 벽의 정벌 바름에 주로 사용된다. 31번에 답은 4번. 유성 페인트, 알칼리성에 약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는 사용하지 않고 철제나 목재에 사용한다. 철제나 목재에 사용한다. 답은 4번. 모르타르, 콘크리트 벽의 정벌 바름에 주로 사용된다. 이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뜻이 뭐냐, 도대체 뭘 물어보냐를 이해를 하면 답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 이해를 못하면 절대 못해. 맨날 틀려. 맨날 찍고. 32번. 석재 일반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연성이며 내화학성이 우수하다. 2번 대체로 석재의 강도가 크면 경도도 크다. 3번 석재는 압축 강도에 비해 인장 강도가 특히 크다. 4번 일반적으로 흡수율이 클수록 풍화나 동해를 받기 쉽다. 그건 당연한 말이고. 32번에는 3번. 석재는 압축 강도에 비해 인장 강도가 특히 크다. 그 일반적으로 석재나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에 비해 압축 강도가 특히 크다. 무거우니까 압축 강도가 특히 크다.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35번. 건축 재료를 화학 조성에 따라 분류할 경우 무기 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흙, 2번 목재, 3번 석재, 4번 알루미늄이라고 했을 때 답은 목재. 유기재료. 유기화합으로 이루어진 재료이다. 양모, 솜, 목재 같은 천연 유기재료 및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의 합성 유기재료를 말한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왜 더 보려고 했냐면 건축 재료를 화학 조성에 따라 분류할 경우 무기 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목재가 맞는데 이제 여기에 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흙이 유기 재료냐 하는 거지. 아니다. 목재다.
흙, 목재, 석재, 알루미늄 중에서 무기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유기질은 목재이다. 이렇게 외워봐요. 36번 점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는 같다. 2. 알루미나가 만든 점토는 가소성이 좋다. 3번 양질의 점토는 습윤 상태에서 현저한 가소성을 나타낸다. 4번 Fe2O3와 기타 부성분이 많은 것은 고급 제품의 원료로 부적당하다. 답은 1번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는 같다. 근데 해설에는 점토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 5배이다. 그런데 4번 Fe2O3와 기타 부성분이 많은 것은 고급 제품의 원료로 부적당하다. 가 지금 옳다는 말인데 그러면 Fe2O3가 뭐냐? Fe2O3는 산화철. 산화철의 일종으로 화학식은 Fe2O3이다. 적철석 천연으로는 적철석으로서 널리 산출되며 적색 토양의 빛깔의 요인이다. 적갈색 분말로 비중 4.5에서 5.2, 녹는 점 1550도씨, 흡유량 22에서 75%이다. 햇빛, 공기, 수분, 열 등에 대하여 상당히 안정하며 한번 가열한 것은 잘 녹지 않는다. 위키백과에서 여기까지만. 그리고 37번 목재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티클 보드는 합판에 비해 휨 강도가 매우 우수하다. 2번 합판은 함수율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의 방향성이 없다. 3번 섬유판은 목재 또는 기타 식물을 섬유화하여 성형한 판상 제품이다. 4. 집성제는 부재를 서로 섬유 방향을 평행하게 하여 접착시킨 것이다. 답은 1번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는 목재를 절삭 파쇄하여 건조시킨 후 합성수지 접착제를 첨가하여 가열, 압착, 성형한 판상 제품이다. 조직이 불규칙하여 합판보다 휨 강도가 우수하지 못하다. 그런데 1번에는 파티클 보드는 합판에 비해 휨 강도가 매우 우수하다. 그러니까 1번이 옳지 않다. 라고 하는데 파티클 보드. 봅시다. 제조. 파티클 보드는 이렇게 나와 있네. 제조. 목재를 켜고 남은 조각을 잘게 부수어 압착시켜 만듦. 특성.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제품이다. 용도는 칸막이. 하는데 파티클 보드는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파쇄, 선별, 건조, 도포, 정량으로 해서 성형, 열압, 냉각, 재단, 연마. MDF는 원목을 가루로 만들어 접착제를 이용해서 굳힌 것이며 파티클 보드는 쓰고 남은 목재를 잘게 부숴 접착제를 섞어 굳힌 겁니다. 쉽게 구분하면 원목으로 시작하면 MDF, 쓰고 남은으로 시작하면 파티클 보드입니다. 조직에서 차이가 나며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고 있자.
37번 목재 제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티클 보드는 합판에 비해 휨 강도가 매우 우수하다. 이것이 아니라 합판은 함수율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의 방향성이 없다. 섬유판은 목재 또는 기타 식물을 섬유화하여 성형한 판상 제품이다. 집성제는 부재를 서로 섬유 방향을 평행하게 하여 집성, 접착시킨 것이다. 근데 왜 이 부분이 헷갈렸었냐면 이제 섬유판이 또 뭐냐? 뭔지를 몰랐던 거야. 섬유판, 재료 및 시공, 식물성 섬유를 주 원료로 하여 압축 성형한 판을 총칭하는 것. 연질 섬유판, 반경질 섬유판, 경질 섬유판이 있다. 옥내의 천장, 벽 등에 사용된다. 소리, 열의 차단성이 크지만 흡습성이 있다. 지식백과 대한건축학회의 건축용어사전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보자. 섬유판 여기 잘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훑어봅시다. 섬유판의 특성, 섬유판과 MDF, PB의 특성. 안녕하세요. 대구 목공방 우드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가구재의 종류 중 섬유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MDF, P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섬유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그러면 목재 종류가 너무 많네. 합판이 있고 두 번째는 원목 집성목이 있고 세 번째는 섬유판 나와 있네. 합판이 있고 집성목인 MDF가 있고 섬유판이 있는데 섬유판은 목재의 섬유 재질, 톱밥, 대패밥, 부스러기의 특징을 살려 제작된 것으로 부드러운 섬유질로 되어 있어 가공성이 뛰어나 가구 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섬유판에는 MDF와 PB만 아셔도 충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MDF는 중밀도 섬유판. 이것은 식물의 섬유질을 펄프화하여 접착제, 방수제를 첨가하여 넓게 열압 건조시켜 인공적으로 만든 판입니다. 저렴한 가구를 보시면 MDF 위에 시트지를 붙여 만든 가구들이 많습니다. PB 파티클 보드는 작은 나무 조각과 톱밥에 합성 수직의 접착제를 혼합하여 원하는 두께로 고압 성형하여 만든 판재로 칩 보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파티클은 뜻이 뭐냐? 아주 작은 입자 조각, 그러니까 밀입자. 얘는 지식백과에는 일상적 용어로 입자란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물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물리학에서의 입자는 공간상 한 점에 위치하도록 이상적으로 모형화된 실체이다. 그러니까 어디 보자. 그러네. 섬유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면이 정밀하고 깨끗하게 처리된다. 2. 부스러짐이 없어 정밀하게 기계 가공이 가능하다. 3. 도장을 위한 사포질이 필요 없다. 4번.
단면 처리의 이중 작업을 줄일 수 있어 경비가 절감된다. 5. 밀도가 낮을수록 나사의 지지력이 작고 흡수력이 커서 휨의 원인이 된다. 6. 고밀도일수록 질이 높아 다목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등이 있습니다. 섬유판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비중이 0.36 미만은 36이야 35야 35 미만은 연질 섬유판 명칭이 연질 섬유판 저밀도 섬유판이라고 하고 0.35에서 0.8은 중밀도 섬유판 0.8 이상은 경질 섬유판 고밀도 섬유판 출처는 NCS 가구 제작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서 집성제가 MDF야? 이게 그렇다. 이제 사진이 보여지는데 섬유판은 주로 저렴한 가구에 사용되며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 신발장, 좀 싼 신발장?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네. 그러면 알아보는 김에 MDF란 중밀도 섬유판입니다. MDF란 식물의 섬유질을 펄포화하여 접착제와 방수제를 첨가하여 넓게 편 후 열압 건조해 만듭니다. MDF 특징은 1. 표면이 부드러워 가공면이 정밀하고 도장, 착색 등 자체 페인트 작업이 가능하다. 2번. 정밀한 가공이 가능해서 다양한 구조로 제작이 가능하다. 3. 밀도에 따라 나사의 지지력이 약하고 흡습성이 커서 휨이 발생하기 쉽다. 4. 가구 장식재의 알판이나 성형 재료, 문짝 등 도장용 원자재로 사용된다. 다음은 PB, 파티클 보드입니다. 파티클 보드는 작은 나무 조각과 톱밥의 합성 수직의 접착제를 혼합하여 원하는 두께로 고압, 압축 성형하여 만든 판재로 칩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티클 보드의 특성은 1. 합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2. 결이 없어 수축률의 차이가 있다. 3. 흡음의 효과가 적으며 강도가 약하다. 4. 가공성이 좋으나 내수성이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 일단 여기까지라도 해놓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설명을 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지. 37번 목재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티클 보드는 합판에 비해 휨 강도가 매우 우수하다 라고 했을 때 파티클 보드는 PB라고 하는데 목재를 절삭 파쇄하여 건조시킨 후 합성수지 접착제를 첨가하여 가열, 압착 성형한 판상 제품이다. 조직이 불규칙하여 합판보다 휨 강도가 우수하지 못하다. 2. 합판은 함수율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의 방향성이 없다. 이건 맞고 3번. 섬유판은 목재 또는 기타 식물을 섬유화하여 성형한 판상 제품이다. 맞고 4번. 집성제는 부재를 서로 섬유 방향을 평행하게 하여 집성 접착시킨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집성제와 그것이 같은가 한번 보자. 집성제가 제자가 이 제자가 아니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 집성제 인테리어 용어사전 10에서 30mm 두께의 판을 다수 겹쳐 요소 수지나 석회 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한 자재. 집성제 토목 용어사전 접착제로 얇은 목재를 다수층으로 겹쳐서 결합한 목재. 인데 그러면 이거 한번 보고 가지. 합판과 집성제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합판은 나뭇결 방향이 서로 직각이라고 하고 집성제는 평행하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죠? 지식인에 물어보니까 슈퍼찌짱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네. 합판은 단판, 베니어를 서로 직교하여 붙이는 겁니다. 세로 줄이 그어져 있는 종이를 한 장씩 엇갈리게 폭에 붙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성제는 제제목을 평행하게 붙인 겁니다. 한마디로 젓가락을 길게 또는 옆으로 쭉쭉 붙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면 4번 집성제는 부재를 서로 섬유 방향을 평행하게 하여 집성, 접착시킨 것이다. 이렇게 37번에서 다 알아봤네. 이제 그러면 38번은 정말 계속 나오고 자주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이것을 그냥 한 번 더 읽고 가볼까? 38번 수성암은 일종으로 석질이 치밀하고 박판으로 채취할 수 있으므로 슬레이트로서 지붕 등에 사용되는 것은 무조건 이것은 전파남이다. 전파남은 이파남 단계에서 수성암으로 분류되고 수성암이 압력을 받아 변형된 상태에서는 변성암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키워드는 천연 슬레이트, 지붕재 등이다.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왔어. 많이 봤어. 39번 석고 플라스터 미장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화성이 우수하다. 2. 수경성 미장 재료이다. 3. 휘반죽보다 건조 수축이 크다. 4. 원칙적으로 해초 또는 풀즙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39번에 답은 3번 휘반죽보다 건조 수축이 크다 라고 하는데 석고 플라스터는 천천히 경화되어 휘반죽보다 건조 수축이 작다. 휘반죽은 건조 수축이 커서 여물 등을 섞어 균열을 방지한다. 아까 알아놨던 거니까 이거는 자세히 또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40번 몇 번 더 들어봐. 39번은 몇 번 더 들어봐. 40번 시멘트가 경화될 때 용적이 팽창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1번 응결, 2번 풍화, 3번 안정성, 4번 크리프. 시멘트가 경화될 때 용적이 팽창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40번의 답은 3번 안정성. 안정성 시멘트 경화 중 최적 팽창으로 팽창 균열이 생기는 정도이다.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0번도 계속 이제 문제가 익숙하도록 계속 좀 들어. 그리고 41번도 읽어봐야지. 여기는 아주 전멸이야, 전멸. 다 맞긴 했는데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찍은 거지 다. 목재의 접합에서 널판재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두 부재를 나란히 옆으로 대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은 쪽매라고 한다. 쪽매. 널재를 옆으로 넓게 대어 붙이는 것이다. 마루등. 그 다음에
43번. 철골 구조에서 스티프너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1번 보호 흉내력 보강, 2번 외부 플레이트 좌굴 방지, 3번 보호 처진 보강, 4번 플랜지 앵글의 단면 보강, 스티프너. H 형광은 보나 기둥에 접합되어 외부 플레이트 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판이다. 그러면 스티프너가 뭔가 보자. 보강제의 총칭, 플레이트 거더나 박스 기둥의 플랜지나 외부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판을 말한다. 토목용어 사전에서 이렇게 하는데 스티프너는 뭐냐? 이미지 좀 봅시다. 좌우를 방지하다.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스티프너 그러면 좌굴이라는 뜻이 뭐냐? 좌굴이라는 뜻은 기둥의 길이가 그 횡단면의 치수에 비해 클 때, 기둥의 길이가 그 횡단면의 치수에 비해 클 때, 기둥의 양단에 압축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 하중이 어느 크기에 이르면 기둥이 갑자기 휘는 현상. 이렇게 휜다. 일단 이 부분은 그냥 여기까지. 그렇죠. 철골 구조에서 스티프너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외부 플레이트 좌굴 방지. H 형광의 보나 기둥에 접합되어 외부 플레이트 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판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틀리면 또 다시 해.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 보고 그렇게 가야죠. 어떻게. 44번 다음 중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용어는 1번 좌굴, 2번 스팬, 3 면내력, 4번 접합부. 답은 2번 스팬, SPEN. 스팬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이다. 그 다음에 45번. 건축 구조물에서 지점의 종류 및 지지대의 평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회전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직 반력만 발생하는 것은 발생하는 것은 1번 회전단, 2번 고정단, 3번 이동단, 4번 자유단. 답은 45번 답은 몇 번이었냐? 3번 이동단. 이동단이라는 것은 수평 이동 가능, 수직 이동 불가능, 회전 자유. 그런데 이제 회전단이라는 것은 수평, 수직 이동 불가능, 회전 자유. 45번 그러니까 건축 구조물에서 지점의 종류 중 지지대의 평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수평 이동 가능,
회전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직 발력만 발생하는 이것은 이동단이다. 3번 이동단. 46번. 다음 철근 중 슬래브 구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주근, 2번 배력근, 3번 수축 온도 철근, 4번 나선 철근이다. 라고 했을 때 46번의 답은 4번이 나선 철근. 나선 철근은 원형 기둥에 사용되는 철근이다. 그리고 이제 49번. 철근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위한 비파괴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슈미트 해머법, 2번 언더컷, 3번 라멜라 테어링, 4번 슬럼프 검사. 이것은 슈미트 해머법이다. 강도 측정. 자, 슈미트 해머법이란 해머를 벽면에 일정 압력으로 줄을 밀어내면서 스프링의 반발력으로 시험하는 방법이다. 사용이 간편하고 강도 추정이 좋으나 콘크리트 내부 품질을 판정할 수 없다. 그렇겠지. 그다음에 이제 50번. 주심포식과 다포식으로 나뉘어지며 목구조 건축물에서 처마 끝 하중을 받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1번 공포, 2번 부연, 3번 너세, 4번 석가래. 50번의 답은 공포이다. 한국 전통 목조 건축에서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한 짜임새인 공포는 주심포 형식, 다포 형식, 입공 형식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이게 공포가 뭔지 이미지를 좀 보고 가야 나중에 공포 건설 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머리에 짜맞춰 된 나무 쪽이다. 이미지는 없어. 여기까지밖에 없네. 이렇게 말고 지식인으로 볼까?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보고 51번 넘어가고 52번 제도 용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유곡선자 투시도 작도 시 긴 선이나 직각선을 그릴 때 많이 사용된다. 2번 삼각자 75도 35도자를 주로 사용하며 재질은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사용된다. 3번 자유삼각자 하나의 자로 각도를 조절하여 지붕의 물매 등을 그릴 때 사용한다. 4번 운형자 원호로 된 곡선을 자유자재로 그릴 때 사용하여 고무 제품이 많이 사용된다. 사용하며 고무 제품 많이 사용된다. 라고 하겠지. 52번에는 이제 옳은 것이 삼각자. 옳은 것을 물어보니까 삼각자 75도, 35도자를 주로 사용하며 재질은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사용된다. 해설로 자유곡선자는 금속 고무 소재로 자유로운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자이다. 그런데 설명은 틀린 것으로 나온 이유가 자유곡선자가 투시도 작도 시 긴 선이나 직각선을 그릴 때 많이 사용된다 해서 틀렸고 삼각자는 45도, 각도 30도, 60도 각도로 된 두 종류를 한 세트로 하여 삼각자의 방향을 바꿔 두 개를 겹치면 여러 각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운형자라는 것은
일반 자와 컴퍼스로 그릴 수 없는 다양한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자리다. 그게 운영자이다. 그리고 53번 아래 표시 기호의 명칭은 무엇인가? 1번 붙박이문, 2번 쌍미닫이문, 3번 쌍여닫이문, 4번 두짝 미석이문. 이것도 누가 찍었는데 53번에 4번 두짝 미석이문, 53번에 4번 두짝 미석이문, 두짝 미석이문. 두짝 미석이문이라는 것은 미석이문은 보통 나무로 많이 하셨고요. 보수 없이 사용을 하다 보면 나무는 닳고 닳아 결국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미석이문은 하부 레일과 호차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호차도 한 번씩 갈아주어야 굴러서 옆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호차, 바퀴의 무게가 계속 가기 때문에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이게 미석이문이다. 이미지를 보고 가. 두짝 미석이문 그림이 좋다. 13번 54번 이것도 많이 나오더만. 제도 용구 중 치수를 옮기거나 선구와 원주를 같은 길이로 나눌 때 사용하는 것은 1번 컴퍼스, 2번 디바이더, 3번 삼각 스케일, 4번 운형자. 디바이더는 2번 디바이더인데 디바이더는 필요한 치수를 좌우 눈금에서 따서 제도 용구에 옮기거나 선, 원주를 등을 일정한 길이로 등분하는 데 사용하는 제도 용구이다. 양쪽 다리의 끝이 바늘로 되어 있으며 컴퍼스 모양을 하고 있어 분할 컴퍼스, 분할기라고도 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만 보면 몰라. 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 그런데 컴퍼스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네. 이미지를 보면 되니까. 자, 지식백과에서 디바이더는 양각 끝이 모두 침상으로 되어 있는 컴퍼스 모양의 제도 용구이다. 디바이더. 양 다리 끝이 모두 침상으로 되어 있는 컴퍼스 모양의 제도 용구로 분할 컴퍼스라고도 한다. 제도나 판금에서 금긋기를 할 때 선분을 분할하거나 등분하는 데 사용한다. 이 점 간의 거리 측정치의 옮기기와 자, 눈금과의 비교, 원호, 반지름, 원을 그릴 때 쓰이는 편리한 기구이다. 디바이더. 54번은 제도 용구 중 치수를 옮기거나 선과 원주를 같은 길이로 나눌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쓸 때 디바이더다. 바로 55번도 봅시다. 그러면 54번도 그런데 이제 55번은 무엇을 물어보냐면 원호 이외의 곡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제도 용구는 이것은 55번에는
운영자이다. 운영자는 일반자와 컴퍼스로 그릴 수 없는 다양한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자이다. 그러면 운영자는 또 어떤 것이냐? 한번 이미지로 보자. 아, 이거 운영자. 노랗게 생겨가지고 어떤 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것저것 분이 그리라고 할 때 운영자 곡선을 그리기 위한 자 운영자는 타원, 나사선 등의 여러 가지 곡류를 곡선으로 되어 있는 복잡한 모양의 자로서 얇은 나무 또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콤파스로 그릴 수 없는 곡선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자 불규칙한 곡선을 지닌 목재 또는 셀룰로이드 젤 것이 있다. 뭔지 알겠어. 아, 여기 뜻 잘 돼 있네. 한국산업규격 KSA 3007에서는 여러 가지 곡선으로 되어 있는 판 모양의 곡선용 자로 정의되어 있다. 대체로 컴퍼스로 그릴 수 없는 불규칙한 곡선을 그릴 때 사용된다. 투명한 플라스틱 판으로 만드는데 그 모양이 구름을 닮아 붙여진 모양이다. 그렇다면 됐네용. 무슨 뜻인지 알겠어. 56번.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은 구조, 기능, 미를 적절히 조화시켜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건축 구조의 변천은 동굴주거, 움집주거, 지상주거 순으로 발달하였다. 3번.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재에는 기둥, 벽, 바닥, 천장 등이 있다. 4번. 건축물은 거주성,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56번에는 3번이 답인데 왜냐하면 구조재는 마감재가 설치되는 바탕 구조를 이루는 재료, 형태 요소, 뼈대이다. 기둥, 벽 등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바닥, 천장도 같이 있으니까 3번은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재에는 기둥, 벽이 있는데 여기다가 기둥, 벽, 바닥, 천장 등이 있다. 바닥, 천장 등은 구조재가 아니다. 그 구성재가 있는데 구조재나 마감재 내외부에 설치하는 필요 요소, 전기, 공조, 소방 설비 등이다. 벽체에서는 석고보드, 합판, 걸레바지 등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57번 목 구조의 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세의 경사는 60도에 가깝게 하는 것이 좋다. 2번 주요 건물인 경우에도 한 방향 가세로만 만들어야 한다. 3번 목조 벽체를 수평력이 견디며 안정한 구조로 하기 위해 사용한다. 4번 가세에는 인장 응력만이 발생한다. 가세, 평기둥 사이의 대각선 빗재로 수평력에 대한 보강 부재로 가장 강력하다. 57번의 답은 3번인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길래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해놨다. 59번하고 60번 읽어. 건축 도면 중 전개도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1. 부대시설의 배치를 나타낸 도면 2. 각 실 내부의 의장을 명시하기 위해 작성한 도면 3. 집안, 바닥, 처마 등의 높이를 나타낸 도면 4번 실의 배치 및 크기를 나타낸 도면 전개도는 건물 내부의 인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타낸 내부 인면들을 말하며 인테리어 도면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여기서 인면도라고 안 하고 계속 전개도라고 한단 말이야. 전개도는 입체 도형의 표면을 적당히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도형이다.
그러면 전개도가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전개도에 대한 적으로 옳은 것은 59번의 2번. 각 실 내부의 의장을 명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도면. 전개도. 건물 내부 인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타낸 내부 인면들을 말하며 인테리어 도면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냥 60번. 보강 블록 구조에서 테두리 볼을 설치하는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번 하중을 직접 받는 블록을 보강한다. 2번 분산된 내력벽을 일체로 연결하여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킨다. 3번 횡력에 대한 벽면의 직각 방향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직 균열을 막는다. 4번 가로 절근의 끝을 정착시킨다. 테두리보는 조적조 벽체를 일체화하고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키기 위해서 조적벽의 상부에 설치하는 보이다. 벽돌 블록 공통사항. 답은 4번이다.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가로 절근의 끝을 정착시킨다. 그러면 맞는 것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이걸 끝내버리자. 60번 보강 블록 구조에서 테두리볼을 설치하는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인데 그러면 관계 있는 것은 이라고 해놓고 1번 하중을 직접 받는 블록을 보강한다. 2번 분산된 내력벽을 일체로 연결하여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킨다. 3번 횡력에 대한 벽면의 직각 방향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직 균열을 막는다 라고 했을 때 테두리보 설치하는 이미지만 확인하고 끝내자. 여기서 조금 더 마지막으로 좀 하고 갈 게 뭐냐면 보강 블록 구조가 뭐냐. 보강 블록 구조는 블록의 빈속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로 채워서 보강한 조적 구조다. 이렇게 다른 무슨 궁금한 거를 이야기를 하셨네. 근데 이거는 말고 보자. 제가 좀 보면 되겠네. 복사골 기술사 님의 블로그로 보니까 조적 공사 중에 보강 블록 공법이 있는데 1번 보강 블록 공법의 정의. 보강 블록 공법이란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 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립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 구조이다. 2번 보강 블록 공법의 시공상세. 3번 수직 보강 철근 설치 간격. 4번 보강 블록의 시공 시 유의사항. 그래도 이미지만 봐도 알겠네. 그렇다. 그거 하고 그 테두리보가 뭐냐 그러면 테두리보는
조적조 후 벽체 중간, 마룻바닥 부분 또는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볼을 일체적으로 연결하게 하는 보. 건축력이 지진력을 받으면 벽 위가 흔들려 벽이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건축 새내기를 위한 기초상식에서 테두리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두리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산 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의 실기는 조적식으로 된 주택을 단면도 작도시 테두리보는 항상 나옵니다. 조적이나 블로그 재료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적조나 블록조라도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들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만들어 기둥 사이 보 하부에 벽돌이나 블록으로 벽체를 만드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때 블록이나 벽돌 위에 만든 보를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저기는 테두리보, 테두리보 춤이고 또 그 밑에 창문 위에 하는 거는 걸치는 건 임방보다. 테두리보 1. 건축물이 수평력을 받으면 벽 상부가 흔들려 벽이 갈라지게 되는데 벽 위를 일체적으로 연결시켜 갈라짐을 방지하고 수직 하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벽체의 맨 위에 설치한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보를 바란다. 2. 최상층이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적조에서는 테두리보를 설치합니다. 테두리보의 역할 및 설치 목적 1번 분산된 벽체를 일체화하여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 2번 횡력에 의한 벽면의 수직 균열을 방지. 수직적으로 하는 균열을 방지한다. 3번 세로 철근의 끝을 장착하기 위해. 그러네. 아까 그게 보강 블록 구조에서 그게 세로 철근이니까 끝을 장착하기 위해. 근데 이거는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번이 틀렸는데 가로 철근의 끝을 장착시킨다. 그래서 틀렸군. 4번 상부 집중 하중을 받는 벽돌이나 블록을 보강하는 것. 됐음. 여기 한 번 더 볼까?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34조를 참조하게 되면 테두리보는 건축물의 각 층의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 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 구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 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 이상이거나 벽 길이가 5m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등 법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외벽 단면도를 그리는 방법 및 캐드 자료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보면 되겠다. 잘 봤네. 잘 봤어. 잘 봤어. 새내기님의 블로그에서 아주 잘 봤어.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이제 용어가 낯설어가지고 찍어서 맞은 것들을 정리를 했네. 좀 잤다가 학교에서 계속 들어야지. 버스 타고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그러면 이 부분은 완전히 끝낼 수 있고 이상